네, 1부 행사 끝나고 이것은 지금부터 2부 들어가겠습니다. 2부 행사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원머리의 신평 공동체와 신평분당을 대해서 발표해 주실 김정한 세례자 요한 신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 7페이지에 있습니다. 7페이지요. 7페이지의 그 제목을 원머리 신앙공동체와 신평분당이라고 했는데, 원머리 신앙공동체라고 했을 때 1차적인 뜻은 원머리, 우리 한정리가 먼저 1차적인 저 부분을 지고, 넓은 의미로는 이 원머리하고 옆에 붙어있는 매살리, 옛날에 세터공소하고 바로 음섬이 여기 세 군데를 합쳐서 이 지역을 하나의 신앙 공동체에 묶어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머리말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다음 장 8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세요. 8페이지 맨 끄트머리에 보면,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본 연구는 원머리와 신평지역 역사 전체를 서술하는 데 목적을 두었기에 2011년에 밝혀진 성과들을 상당 부분 이용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201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평분당에서 대림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하고 차기진 박사님이라고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여기 신평지역 전체 교회사하고 역사에 대해서 저하고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일단 기본으로 하고, 그때는 자료가 없어서 못 밝힌 것들을 이번에 보충을 해서 더 실어서 이제 갖고 온 게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요 페이지 9페이지로 옆에 보면은 이번 조선시대의 원머리라고 되어 있고, 1번 원머리 전체 현황, 원머리 전체 현황을 보면 조선 후기에 형성되고 발전한 원머리 신앙공동체의 전체적인 모습은 2011년에 차기전이 발표한 당진 원머리 순교사와 외사에 의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먼저 조선시대의 홍주목 현내면에 적혀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옛날에는 홍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홍주 원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홍주 원머리였다는 거. 그리고 저 옆에 그 신당이라는 동네 있죠. 신평 신당리. 거기도 홍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주 신당리, 홍주 신당리 이렇게 늘 그렇게 불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던 원머리는 옛 기록에는 언두리라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언두리 할 때 언자는 이 톡방 얘기하는 거예요. 톡방 언자인데 머리도 자. 그래서 그 톡방 첫머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왜 원머리가 됐냐면, 이 지역 분들은 잘 아시지만 충청도 요 서해안 사람들이 어 발음하고 으 발음하고 우 발음하고 다 비슷비슷하게 합니다. 왜 저 어려서부터 다 승만이 들은 사람들 나중에 글자 써놓은 거 보면 이름이 성만입니다. 승기 부른 사람 다 보면 성기, 이런 식으로 이쪽 사람 맞습니다. 바로 저거예요. 승부와 승자와 승진에. 그리고 그거 마찬가지로 이게 원머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머리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머리라는 뜻은 옛날에 여기가 간척지가 있었는데, 이 간척지에 간척 뚝을 막아서 땅을 이렇게 논으로 만드는 거죠. 갯벌을 갖다가 논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첫머리라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옛날에 바닷가였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분명히 이름에도 나타납니다. 근데 바로 그 후에 보시면, 그 밑에 중간에 보면 1801년에 노상추 일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 노상추라고 하는 분이 그 사람 이름인데, 옛날에 홍주에서 군대 군영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일기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분이 1801년 신유박해 때 돌아다니면서 원머리에서 신자들을 잡아간 사람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표에 현내면 언두리에 한정리 원머리 양남산과 최천돌이라는 신자를 잡아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순교한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잡아가서 배경인지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체포한 명단에 이미 나와 있다. 1801년에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분들 기록이 딱 끊깁니다. 그리고서 왜 갑자기 기록이 끊기냐면 박해를 받고 나서 이렇게 숨어서 지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뒤에 순교자가 없었기 때문에 체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명단, 이름 기록이 없었는지 한동안 없다가 언제 나오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1866년 시작된 병인 박해 때부터 접어들면 그때부터 이제 그 병인 박해 순교자 명단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읽기. 여기서 보면 원머리 출신, 여기 출신 순교자가 16명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이렇게 관계된 사람이 4명입니다. 그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0페이지 표에 1번부터 16번까지가 여기 원머리, 여기 요 동네 출신 순교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12번에 보시면 최베드로하고 김루치아, 13번에, 14번에 김마리아, 15번에 원 아나스타시아, 요 네 분은 생매장 당했습니다. 이렇게 저 홍주하고 그 해미에 가서 생매장으로 순교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해미에 가면 여기 옛날에 생매장이 있었어요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이 별로 안 밝혀져 있는데 그 중에 이 네 분이 확실히 여기 있습니다. 여기하고 저쪽 황무실이라고 신압덕 분당 관할구역에 거기하고. 그러니까 요 두 군데에서만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있었겠죠. 있는데 이제 일단 이름이 없는데 요 네 분은 확실히 이름이 밝혀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 네 옆에 가지고 보시면 오른쪽에는 이 원머리하고 관련된 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네 분. 이런 기록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그때까지 차기진 선생님이 연구한 내용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원머리가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냐 이것을 나온 기록이 그때까지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새로운 기록이 발견된 거예요. 이 11번에 보시면 2번 밑에 2번 초기 공동체 현황 하면서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1791년에서 1792년, 그러니까 제가 1972년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1791년에서 1792년에 충청도 관찰사로 있었던 박종학이 쓴 숙이라는 게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박종학이라고 하는 분이 조선 우리 1791년도 이때에 이 충청도의 도지사였습니다. 충청도 옛날에는 충청 남북도 전체 합친 거예요. 그런 사람을 관찰사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이분이 정조 임금에게 쓴 편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정조 임금한테 무슨 편지였냐면 그때가 1791년이 윤지충 진산 사건이라고 해서 저기 전라도 진산에서 제사 문제로다가 박해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윤지충 제사 문제. 그 제사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그 정조 임금이 이 박종학 관찰사한테 충청도에 천주교 신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조사해봐라 라고 하면서 몰래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편지가 최근에 2014년도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거기에 바로 이 원머리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그 한 부분에 신평의 신당리와 엄도, 여기 바로 음심이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자로 쓰면 엄도인데 음섬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포에 이른바 강문리, 우평리는, 강문리, 우평리는 지금 우강이에요. 거기 솔매 바로 앞에가 거기 강문리하고 우평리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친 게 우강이에요. 강문리 할 때 강자하고 우평리 할 때 우자. 우강인데, 거기하고 우평리는 덕산, 면천, 아산 접경 지역의 포구입니다. 그 다음부터 홍주 신당, 신평리의 엄도는 또 이웃에 있는 큰 마을입니다. 사는 백성이 거의 다 사학, 천주교를 하는데 그 중에 간혹 제 손으로 책을, 이제 교리책 얘기하는 거예요. 책을 불태우고 다짐을 바치고 풀려난 자가 있기는 하지만 온 마을이 거의 다 물들었습니다. 그들이 새로 깨우치기는 실로 짧은 시일 내에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필시 지금 숨기고 있을 것이니 미처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동정은 차차 정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을 딱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여기 바로 응세미에 벌써 1790년 전부터 신자들이 아주 두글두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거기냐면 이게 저기 우광성도 이렇게 옛날 조선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강문리 거기도 바닷가고요. 저기 신당리도 바닷가죠. 여기도 바닷가죠. 이렇게 지금 바닷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라인인 겁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죠. 거기에 쭉 신자들이 쭉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살았는데 그것도 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온 마을이 다 신자일 정도로 그렇게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올라간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이건 무슨 뭐 천주교 우리 측에서 쓴 게 아니라 그 당시 도지사가 쓴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냐? 그 밑에서부터 10번째 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쏘아놨습니다. 대저 이 술법을 하는 자는 서로 교중이라고 부르며 이제 우리 교우라고 부르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며 노비와 주인이 존비의 구분도 없고 멀고 가까운 사람이 친소의 구별도 없습니다. 남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양반가의 규수가 언문, 한글로 풀이를 해서 읽으면 상천, 상놈이나 천민이나 어리석은 부녀가 입으로 전해서 외웁니다. 그리고 늙고 젊고를 가리지 않고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고 일단 이 술법, 천주교에 빠지면 미혹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시험삼아 양반가의 규수로 말하자면 가령 길 가는 사람이 제 입으로 그 학문을 하는 자라고 말하면 그의 성명과 거주지를 묻지 않고 그가 양반인지 쌍놈인지 따지지 않고 모두 안방에서 만나보기를 허락하여 중요한 손님처럼 공경하고 가까운 친척처럼 아낍니다. 거처와 음식도 달건 쓰건 함께 나누는데 떠날 때는 반드시 노자를 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도지사 그 박종왕 입장에서 보면 이게 되게 망측한 거예요. 이게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어야 되는데 쌍놈도 없지, 남자 여자 구분도 안 하지, 더구나 양반이 쌍놈을 갖다 자기 방에 들여다가 밥까지 대접해주지. 이것들은 짐승들과 같다고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아주 무례배 놈들이다라고 이제 욕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을 그대로 보면 지금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신자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밥을 나누고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오히려 외교인이 더 잘 기록을 해준 거예요. 신자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이게 그런 거예요. 역으로 바꿔놓으면. 바로 이 지역의 신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13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조선시대로 13페이지에 보면 원머리와 15분장과의 관계인데 원머리 공동체의 교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원머리가 이렇게 큰 조선시대에는 교류촌이었고 있다가 1866년에 병인 박해를 하고 이제 무신 박해를 겪으면서 완전히 절단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쑥대밭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재건을 하기 시작합니다. 박해가 끝난 후에. 그게 언제부터 있냐면 바로 그 밑에 일본의 선교사들의 입국과 상업방문이라고 나오는데 1876년 조선이 일본과 조약을 맺게 되면서 중국에 있던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에 다시 입국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어서 그 해부터 불랑주교님, 규게트 신부님하고 조선 신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배를 타고 조선으로 입국을 합니다. 그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14페이지에 그 토를 보시면요. 토에 이게 두세 신부님이라는 그 분이 프랑스 신부님이 와서 그 통계표를 올린 거를 보겠습니다. 올린 거에 보면 벌써 1884년부터 원머리하고 세터, 메살리의 신자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84년에는 공소 이름만 적혀 있고 숫자는 없는데 바로 그 1885년에 보면 78명이 벌써 원머리의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해로다가 완전히 절단이 나서 여기 원머리의 신자가 다시 완전히 없다가 다시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신자들이 다시 모여 이렇게 와서 여기 또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여기를 그냥 말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이 원머리는요, 그 조선시대에 어떤 식의 교구촌이었냐면 전부 다 교구가 아닙니다. 이게 그 원머리가 반 정도는 신자이고 반 정도는 신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신자인 사람하고 신자 아닌 사람하고 뒤섞여서 살던 그런 마을이었던 거예요, 여기는. 근데 반면에 저기 신리성지 같은 경우는 그 400명이 있는 큰 마을이었는데 400명 전체가 다 신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으면 신리는 마을 전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400명이 다 신자들이 어디를 피난 가든 뭐든. 근데 여기는 원머리 같은 경우는 비신자인 사람들은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 박해를 받았으면. 근데 비신자들하고 이 신자들하고 옛날에 서로 친척 관계도 있고 이렇게 서로 친한 관계도 있고 여러 관계가 인간들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머리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등을 대고 비비고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다시 자기 친척들끼리 이렇게 뭉치고 이렇게 하면서 신자들이 피난을 갔다가 다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빨리 부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신리는 반대예요. 신리는 신자가 완전히 있다가 완전히 싹 쓰러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외교인들이 막 마을을 차지해버리니까 신자들이 비비고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오히려 30년 늦게 막 이렇게 공동체가 그것도 이제 원래 살던 신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신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회복이 빨랐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설명을 쭉 한 거고, 뒤로 쭉 넘어가서 18페이지로 가보세요. 18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럼 원머리가 왜 한정리 공부가 갑자기 됐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일제강점기에 원머리와 세터는 그 명칭이 바뀝니다. 1914년에 행정개편에 의해서 지명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다 보니까 여기는 원머리가 한정리니까 내가 한정공소로 바뀌고 세터는 매산리니까 매산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기록에는 다 원머리 세터로 나오는데 그때부터 여기 한정공소, 그 세터, 매산리공소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결국 내나 같은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음세미 이번에 원머리 주변 공소 중에서도 원머리 음세미 공소가 나오고 이제 음세미 공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계속 기록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지역이 빨리 그 신자들이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20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20페이지. 20페이지에 신평분당으로 발전을 하는데 3번 이 중간에 신평분당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나 교세면에서 보나 신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원머리하고 세터 매살리하고 음섬 이 세 공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여기가 신자들이 살았냐면 그 밑에 줄에 1961년에 신합덕 분당이 막 생길 때 통계가 나옵니다. 그때가 여기가 신합덕 관할 구역이었는데 그때 원머리 신자가 295명이고 매살리 신자가 338명이고 음세미가 216명이라서 다 합치니까 849명인 거예요. 근데 신합덕 분당 전체가 1900명이니까 실제로 절반이 다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61년도에 신합덕, 이제 본당이 구합덕에서 이제 본당을 하나 갈라야 되겠는데, 당연히 원머리 신자들은 본당이 여기 서야 된다고 하고, 여기가 신자가 제일 많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신합덕 같은 경우는 신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가 합덕장이 있고, 읍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서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식당에 이제 거기에 그 신합덕 본당이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신합덕 본당이 이제 먼저 생겼죠. 근데 그러면서 또 이쪽 지역에 계속 신자가 늘어나니까 결국은 그 밑에 보면 1975년에 신평분당이 설립될 때도 당연히 여기 원머리, 음세미, 세터가 여기 더 신자가 더 많죠. 여기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신평의 본당이 어디서 세우냐. 여기 당연히 원머리에 세워야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역시 면사무소는 신평에 있네. 장터는 거기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쪽에서 거기다가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또 내나 공소가 됐는데, 근데 여기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는 21페이지 나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5번째 줄에 대전교구의 결정에 따라서 1975년 4월 10일부로 신평분당이 설립되었을 때 금천리에는 성당과 사제관으로 쓸만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에 원머리 공소 신자들이 경작하던 간척지 7,636평을 팔아서 성당 건축기금으로 내놓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하면서 이 원머리 해또 요 신자들이 땅 팔아가지고 그 본당 지으라고 땅 내놓고 해서 이제 거기에 본당이 설립된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뭘 얘기해 주냐면, 이제는 원머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땅 빚 다 갚아서 여기 원머리 다 해줘야 된다 소리예요. 7,636평 3평당 50만원씩 쳐서 여기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도와줘야 된다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신평분당이 설립이 된 거예요. 그때 뭐 숫자로 보나 뭐로 보나 다 원머리가 여기가 훨씬 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그 화환 보내신 종편이시죠. 네 번째 원머리 순교자들의 시복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는데, 이 왜 그러면 갑자기 원머리 박태 이 분들이 시복 대상자가 됐느냐, 그것의 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22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22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1번 백삼위 성인 먼저 시성된 후대 순교자들, 이건 뭐냐면, 우리가 198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교황님 오셨을 때 다 여기 많이 가셨죠? 네. 그때 103위 성인들 시성식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연도로 따지면 나중에 순교한 분들입니다. 그 초창기 교회 역사한 분들은 그때 시성이 안 됐어요. 근데 자료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자료가 부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 오른쪽 페이지 23페이지 보면 이 23페이지 위에서 여섯들의 2번에 124위 복자 하면서 나중에 시복된 선대 순교자들 해가지고 우리 2년 전에 그 교황님 오셔서 시복식 광화문에서 했죠. 네. 그때 124위 복자분들 시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데 그 연도로 따지면 이 124위 복자들이 먼저 순교한 분들이고 103위 성인들이 나중에 순교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먼저 시복되고 시성됐고 나중에 이 124위가 재작년에 이제 시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말로 설명하면, 이 시복되신 분들, 이 103위 성인하고 124위하고 이제 시복하고 시성할 때, 103위 성인 시복할 때는 이거는 프랑스 신부님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한 거예요. 모든 그 시복식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거 자료 조사부터 시작해서 그 교황청 왔다 갔다 하는 모든 비용을 그 교회에서 다 내야 돼요. 근데 그 교회가 돈이 없으면 그걸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했던 124위 시복식은 우리나라 힘으로 다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역사하는 사람들도 학자들이 많이 양성됐고 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그 시복식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우리나라에서 교황청하고 왔다 갔다 했다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힘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 한 거잖아요. 처음 하다 보니까 빠트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구하고 저 여러 교구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이런 순교자도 있는데 왜 뺐냐? 이 중요한데 이 사람 왜 뺐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불만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된 분들을 놔두고 그럼 추가로 더 하죠.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때부터 이제 다시 추가로 이제 시복을 하는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3번에 보시면 시복 시성 운동의 확산입니다. 3번에. 근데 바로 이 시복 시성 운동 확산할 때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순교자들 하면 조선시대 순교자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조선시대에 순교한 그분들만 시복을 중에 빠진 분들만 순교할 거냐, 시복할 거냐라고 하면서 일단 그분들은 이제 한 빠진 분들을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시복을 하자 이렇게 나왔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가 나왔냐면 그럼 순교자들은 조선시대만 있었냐? 일제시대 때도 있었고 6.25 전쟁 때도 있었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그 전쟁 때 그 순교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어떤 분이었냐면 그 부합독 권당에 가면 프랑스 신분이 백디리버 신부님이라고 잘 알 겁니다. 여기도 옛날에 그 신부님한테 병 치료받은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도 옛날에 여기 관할교육이어서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와서 공동체 해주고 하던 그분들인데 그분이 그 인민군한테 잡혀가서 저기 그 대전에 가서 총살로 순교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게 그 단순히 그냥 그냥 이렇게 있다가 괜히 잡혀서 가서 순교한 게 아니라 분명히 피난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두고 도망가지 않는다. 그런데 관할구역에 신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한 나는 이 사람들을 보살피겠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성당에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성당에 있다가 나중에 잡혀서 대전까지 갔고 거기서 이제 총살을 당한 거예요. 이런 분들을 이분 순교자로 보고 시복하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그 조선시대 시대가 다르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 한 파트, 현대 한 파트에서 두 개의 시복운동이 또 생겨난 거예요. 그 바람에 이 추가로 시복운동이 생긴 거죠. 2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5페이지하고 23페이지 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명단은 아니지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부터는 이제 제가 잡아먹한 겁니다. 우리 당연히 시복, 조선시대고 현대하고 추가로 시복을 해야 할 때 명단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조사를 다 해봤더니,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보니까 25페이지 보면 그 표 바로 밑에 줄에 대전 지역과 관련이 있는 후보 대사장들을 파악해 보니까 623명이었습니다. 순교자가 623명이나 돼요, 조선시대에. 근데 이분들 다 시복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먼저 103분밖에 안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기준을 세우자. 무작정 무대표로 하지 말고 일단 자료부터 충분히 있는지 이런 걸 다 기준으로 하자 할 때 나름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조선시대 추가 시복 대상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대전교구 시복 시성위원회에서 중점을 둔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충청도 교회 설립의 첫 자리를 차지하는 분이 누구냐. 이게 이준창 이분이 빠졌다. 그래서 이분 집어넣자.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순교자의 무덤이 있는 분들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무덤은 왜 중요하냐면 여기 이 두 분들, 박태진하고 박선진, 마테오, 마르코 마티아 이 두 분들은 이 기록을 보면 A4 용지 한 장밖에 안 돼요. 원 자료를 보면 그거 갖고는 시복이 안 됩니다.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순교자의 무덤이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무덤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실체적인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근데 모든 시설을 옮겼고 여기 무덤이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는 자료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분들을 현양하기가 좋고 신자들이 거기 가서 참배하면서 신심을 기르기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무덤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쳤고 세 번째 기준이 뭐냐면 기록은 부족하지만 그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거로 공주의 국실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공주 국실에 가면 거기 옹기 교우촌인데 그 국실 교우촌에는 그 한 마을에서 같은 시기에 나온 순교자가 50명입니다.
근데 그 한 마을에서 50명 순교자 나오면 그런 그 역사를 가진 데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한 마을에서 50명의 순교자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 50분이 다 기록이 어떤 식이냐면 누구누구가 죽었다. 근데 누구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름만 쭉 나와 있지 기록은 없는 거예요. 기록은 한 두세 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들 안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 분만 그 회장국을 대표로 해서 이분이 이 동네 대표로 올리자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서 올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추가로 옮겨서 그 모두 9분을 갖다가 이렇게 추가로 조선시대 순교자로 이렇게 올린 것 중에 여기 원머리가 2분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세요. 네, 26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본의 그 순교자 무덤에 대해서 그 그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무덤이 왜 그렇게 중요하지만 이 무덤이 더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하면 이 무덤을 이렇게 딱 보시면 이 그림이 있죠. 위에 무덤 이름이 없는 무덤이 3개가 있고 밑에 십자가 표시한 게 박선진 마르코 왼쪽 거 오른쪽에 순교자 박마티아가 있고 또 오른쪽에 이 두 분의 시신을 옮겨온 서명삼의 아버지 서덕행이라는 분의 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무덤이 원머리 무덤이 왜 중요하냐면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제가 우리나라 여기저기 답사를 다 다녀보는 한 순교자 무덤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거기다가 장군묘지처럼 만들어놨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놔서 이게 오히려 인공으로 만들어놔서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여기 공세리 원당만 해도 원래 저기 맹국에라는 데 있었는데 다 옮겨서 공세리 성당 안으로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교자들의 무덤은 나름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공세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 문중묘지에 이 순교자의 무덤이 붙이면 항렬을 따르긴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 항렬이 있잖아요. 이렇게 묘지가 있는데 항렬을 따라서 가지만 순교자의 무덤은 그 항렬의 옆에 따로 붙여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공세리의 그 맹국에 있는 묘지도 보시면 이 순교자 무덤 이 두 분이 있으면 이 무덤을 옮겨온 분의 그 시신을 지어온 사람의 무덤이 바로 그 아래에 있거나 옆에 있거나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 부분에 공로를 인정을 해서. 근데 그런 원형이 다 없어졌는데 여기는 다행히 옮기는 과정에서 그 공분을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평으로 성당으로 갔다가 다시 옮겨왔을 때 그 자리에 그대로 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신평분당으로 옮긴 다음에 저 무덤을 갖다가 이렇게 뭐 공분을 없앴거나 그랬으면 그게 원형이 없어졌을 텐데 여기는 없애지 않았잖아요. 그 공분을 그대로 갔다가 다시 그대로 갔다 왔죠. 그래가지고 이 무덤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해 볼 때 우리의 그 세 분의 이름은 이 세 분의 묘지는 이름은 모르지만 제가 보였을 때 같은 밀양박씨 중에서 선대의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추측이 가능합니다. 다른 거에 사례를 보면. 네, 이런 이 묘지가 바로 여기 오른쪽 표에 보시면 27페이지에 이 묘지 밀양박씨 후손들 그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맨 왼쪽 라인에 그 사촌 박선진 마르코의 사촌이신 그분 라인을 보이면 박영원 요셉, 박병숙 베드로, 박영진 7일로 요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묘지를 관리해서 지금까지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대로 우리한테 이제 전달된 거죠. 그리고 2011년에 다시 묘를 옮겨올 때 박재수 회장님 집에서 이거 땅을 기증하면서 이제는 이 밀양박씨 집안의 묘지가 아니라 모두의 묘지가 돼서 우리의 공동체의 묘지가 된 거죠. 28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28페이지에 바로 이 사진이 아주 중요한 사진입니다. 거기 보시면 치명자 박마티아 박말고 집의 묘에서 1929년 8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 사진이 제가 어디서 났냐면 원래
이 사진이 저 벽 뒤에 붙어 있었어요. 저 뒤에 하얀 벽 뒤에. 근데 지금 없어졌는데 그때 그 당시 그대로 한 거 제가 스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사진에서 맨 왼쪽에 뒷짐지고 이렇게 있는 분이 김창욱 회장님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할아버님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초대 회장님이고, 그리고 가운데 정가운데에 있는 분이 박원근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옷을 다 제대로 갖춰 입고 찍었잖아요. 그리고 다 그분들 아들이라든가 이렇게 친척 관계에서 이 묘지하고 분명히 관계 있는 사람들이 이 묘지를 중심으로 딱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1929년에 사진기를 일부러 갖다가 찍은 겁니다. 그만큼 이 묘지를 그때부터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묘지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것인데 한번 33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33페이지. 33페이지 그 묘지 이장 과정에 대해서는 좀 넘어갔는데, 넘어가서 33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에 보시면 최종 소유주인 박재수 요한 회장님이 2009년에 이장을 계기로 347평을 대전교구에 기증해서 공식적인 자산이 됐고, 이렇게 이루어진 후 신평분당 신자들은 매달 첫 목요일에 성당에서 원머리 순교자 묘역까지 정기적으로 순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제가 얘를 일부러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신평성당에서 처음에 묘지를 원머리 있는 걸 신평성당으로 옮겨갈 때는 그때가 20년 전이잖아요. 25년 전인데 그때는 관리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 자동차도 별로 없을 때고 막 이럴 때니까. 그래서 본당으로 옮겼죠. 그러나 나중에 아니다, 원래대로 있는 게 중요하다 해서 다시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신평성당이 얻은 자산이 뭐냐면, 그때부터 이 매달 첫 목요일 날 왔다 갔다 성지순례를 하는데 오히려 더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 오히려 더 뭐가 이상해져야 되는데 이상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가 돼서 신자들이 신심운동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거 시복 시성할 때 나중에 분명히 시복할 때 조사를 나옵니다. 이 묘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신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꼭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얘기해주면 시복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 신자들의 공동체가 신심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솔매에서 아침미사 하거든요. 네, 솔매에서 아침미사 때 이렇게 수녀님들 빼고 일반 신자들 중에 절반은 신평에서 옵니다. 근데 그 중에 원머리하고 이쪽 지역이 많죠. 저는 그거 이렇게 보면서 저분들이 신평 원머리가 괜히 원머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기본 열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만약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는 운동이 생겨났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매주말 34페이지 맨 뒤로 가서 보시면 맨 끝머리 중간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게 결국은 이 원머리하고 이쪽 지역을 성지로 잘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저 묘지는요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해도 좋아요. 다 빌딩을 줘도 다 좋은데 묘지, 우리나라에서 저거 딱 하나 남았습니다. 원형대로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저거는 만지지 말아달라는 거. 근데 그건 아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뭘 해도 좋은데 그거는 당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출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신평 원머리하고 이 음샘 이치움은 우리 내포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의 출발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내포교회 공동체가 물론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은 여사울이지만
그 즉시로 이쪽으로 전달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초기의 공동체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잡혀서 해미하고 해미하고 홍주로 가서 생매장한 순교자들이 바로 여기에 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하나의 큰 코스로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평군당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이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출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기의 출발점이냐면, 우리가 지금 내포 순례길을 낼 때 여기 원머리가 벗어나 있었습니다. 내포 순례길을 낼 때 공세리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평군당을 어떤 때 지나다가 시간이 없으면 그냥 저쪽으로 쭉 빠져서 홀매로 해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죠. 그게 보통 하다 보니까 원머리가 계속 빠졌습니다. 근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서 갔다 온 신부님들이라든가 책을 보면 산티아고 순례길도 목적지는 한 군데입니다. 산티아고로 가는 거지만 출발하는 지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머리는 출발점으로 잡아놓으면 좋습니다. 출발점으로 잡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머리에서 출발을 하면 신평을 해서 결국은 솔매에서 만나겠죠. 그리고 공세리에서 온 사람들도 결국은 솔매에서 만나서 실리로 넘어서 해미로 넘어가는, 이렇게 하나의 쭉 합류되는 이렇게 코치고,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생각해봤고,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한정리 공소를 굳이 한정공소라고 이름을 할 이유가 있냐,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차라리 원머리 공소라고 하면 되지, 한정리 공소 하니까 다 헷갈리는 거예요. 한정공소 따로, 이 원머리 순교자묘 따로, 이렇게 해서 저는 차라리 원래 이름 원머리 공소 하는 게 훨씬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원머리 공소 최초 공동체 뿌리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짚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강론을 열심히 해주신 김정한 수대의원님께 다시 한번